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아직 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 3월의 마지막 날인 점을 감안하면 선고는 4월에 나올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헌재 최장 평의 배경 짚어보겠습니다. 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임주혜 변호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제 닷새 후면 4월인데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자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에 일반 사건 40건에 대한 정기 선고가 진행이 됐는데 일반 사건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인가요? 네, 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 심판만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탄핵 심판과 권한쟁의 심판도 헌법재판소의 이 재판 중에 영역에 들어와 있지만 이제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헌법 재판들도 다수 있습니다. 뭐 위헌법률 심판이라고 해서 내가 지금 어떤 재판을 받고 있는데 내 재판의 전제가 되는 그 법률이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 할 때 이 예. 법률의 위헌성을 다투고자 하면 위헌법률 심판하게 되고요. 어떤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가 또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제기할 수 있는 헌법소원 같은 소송 유형들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런 부분들, 이런 일반 사건들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매월 마지막 주 이 목요일이 이런 일반 사건의 선고일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오늘 이런 선고들이 진행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결국에 아직도 윤 대통령 선고일이 지정이 안 되면서 이번 주 선고는 좀 불가능할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음 주 월요일이 3월의 마지막 날인 점을 좀 고려할 때 4월로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사실상 이번 주 선고는 어려울 것으로 예. 보입니다. 만약 이번 주에 선고를 하려고 한다면 적어도 이제 수요일 정도, 이틀 전에는 선고 기일을 통지해줘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었어야 되는데 예. 물론 이것이 법적인 의무가 아니라 할지라도 사회적으로 끼칠 영향력이나 그 파급력 그리고 당사자에게 통지해줘야 할 그런 의무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2, 3일 정도 시간은 두고 선거 일자를 통지하게 됩니다. 최근에 있었던 뭐 조상목 권한쟁의 심판도 그렇고 예.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에서도 이 정도 날짜는 두고 미리 선고가 통지가 되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이번 주는 넘어가게 되고 선고는 다음 주, 그러니까 빨라야 다음 주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주 초에 선고가 이루어지려 해도 이번 주 안에 또 통지가 돼야 되거든요. 예. 정확하게 언제 이 선고가 이루어질지는 현재로서는 예측이 매우 어렵지만 적어도 4월 18일에 문영배 임선 이 재판관에 대한 퇴임 전에는 어떤 6인 체제하에서 판결을 내려야 되는 부담감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선고일 고지가 늦어지다 보니까 선고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다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는데 뭐 추측 중에 하나입니다. 재판관들 사이에서 이견이 여전한 걸까요? 그렇죠. 사실 어디까지나 추측에 불과합니다. 이제 평의가 진행 중인 것인데 평의의 과정이나 그 평의의 내용은 철저하게 비공개로 붙여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예측해보는 추정치에 불과할 텐데요. 다만 한덕수 총리의 이 탄핵 심판 선고 그 결과를 놓고 보면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꼭 만장일치를 고집하지 않는다. 이 측면은 확인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한덕수 총리에 대한 그 선고 결과를 보자면요. 기각 의견도 있었고 예. 각하 의견도 있었고 인용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 기각 의견 가운데서도 별개 의견이라고 볼 수 있는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그 논의가 되는 그 과정, 그 근거는 조금 다른 그런 부분까지도 확인이 됐거든요. 그렇다면은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평의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을 교환하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되는 순간이 온다면 예. 만장일치를 꼭 고집하지는 않고 재판관들이 결론을 내리는 대로 표결에 붙여진 대로 결론을 내릴 것이다. 이런 추측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고 워낙 중요한 사건입니다. 탄핵이라는 것이 원래 최후의 수단입니다. 다른 방식으로는 제재나 이 제동이 불가능할 때 최후의 순간에 생사할 수 있는 것이 탄핵이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재판관들도 결국 국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판결문을 만들기 위해 시간이 필요한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선고 기일 예측이 뭐 3월 7일부터 14일, 21일, 28일 이렇게 쭉 오다가 그래도 이때는 안 넘겠지 한 게 4월 18일입니다. 이때 이제 문영배, 이미선 두 재판관이 퇴임을 앞두고 있는데 법조인 관측에서 보실 때 이 두 재판관이 윤 대통령 선고를 내리지 않고 퇴임을 하는 거 이것도 좀 가능한 건가요?
저는 사실 그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럴 네. 수밖에 없는 것이요. 지금 만약 문영배, 이미선 두 재판관이 퇴임을 하게 되면 현재 지금 40여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6인 체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헌법재판관 6인이 변론을 진행하는 부분까지는 지금 법적으로 허용이 되는 측면이 확인이 되지만 과연 6인 체제 하에서 이 탄핵 선고까지 가능하냐는 또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6인 체제 하에서 탄핵 선고가 인용이 되려면 6인 모두가 탄핵에 찬성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런 경우의 수들을 감안할 때 헌법재판소에서는 적어도 8인 체제 하에서 처음부터 변론을 시작해 왔고 결국 마무리까지 이 8인 체제 하에서 함께 하겠다 결론까지도 함께 내리고 퇴임할 가능성이 저는 훨씬 높다고 보고 있어서 적어도 이 퇴임이 예정되어 있는 18일 전에는 결과지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일자에 대한 전망 짚어봤고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 결과에 대한 후폭풍이 또 상당합니다. 무죄를 선고받았고 특이한 사항이 이재명 대표의 쟁점 발언을 법원이 하나씩 쪼개서 세세하게 판단을 내렸더라고요. 어떤 이유였을까요? 그렇죠. 사실 당초에도 많은 관심을 받았던 부분이 네. 항소심에서 좀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게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고 받아들인 부분이었습니다. 네. 이 공소장 변경의 그 내용을 보자면 이제 1심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그 발언들을 나열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면은 항소심에서는 그 발언들을 유형별로 정리를 해서 이 해당 발언이 어떤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매칭하도록 재판부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 결과론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제 와서 결론을 받아들이고 나서 이 재판부의 의중을 좀 추측해 보자면 아마도 1심 판단과 같이 이 유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도 유죄의 확신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검찰 측에 기회를 준 것, 그러니까 유죄를 소명하기 위해 좀 더 구체적인 증거들을 제시하라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런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만큼 2심 재판부는 이 발언들을 굉장히 꼼꼼하게 살펴봤고 불리한 사항이 있을 때는 애매한 부분이 있을 때는 피고인의 이익에 따라 해야 된다는 그 대원칙을 좀 존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안다 모른다는 영역 그리고 내가 협박을 느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행했다. 이런 측면들이 어떤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주관적인 인식의 영역, 내 기억이라던가 내가 받은 느낌, 인상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도록 했다는 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없다는 취지거든요. 결국 1심에서는 일정 부분 유죄로 판단된 측면이 있었지만 2심에서는 문제되는 발언 모두 고 김문기 처장을 알았다 몰랐다 이 부분 그리고 함께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기 때문에 백현동 토지의 용도 변경을 했다라는 취지의 이 발언 모두에 대해서 무죄, 허위 사실 적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짚어볼 점이 2심에서 그 이 대표가 김문기 전 처장과 함께 찍힌 골프 사진이 조작 증거가 됐습니다. 사실 이건 1심에서는 그 이 대표가 좀 거짓말을 했다라는 근거가 되는 증거였잖아요. 왜 이렇게 좀 뒤바뀐 걸까요? 완전히 판단이 뒤바뀌었습니다. 예.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쟁점인데요. 고 김문기 처장과 관련된 그 진술들 중에서 1심에서도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라고 말한 부분은 무죄가 나왔습니다. 누군가를 안다 모른다는 인식의 영역, 기억에 의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 볼 수 없다는 이유여서였는데요. 하지만 1심에서는 고 김문기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때의 근거도 사실 이 동일한 단체의 사진이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단체 사진을 보면요. 10명가량의 사람들이 일어나 있거나 앉아 있는 모습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중에서 4명만을 따로 떼내서 확대한 것이 지금 보이고 있는 이 문제가 되는 이 사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해당 사진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이것이 마치 함께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1심 재판부는 이 발언을 듣게 되면은 선거인단 입장에서는 함께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허위 사실 적시다.
그래서 유죄로 보았거든요.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해당 발언의 결국 중요한 점은 이것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 골프를 쳤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전혀 없었고 예. 사진이 조작되었다. 전체는 단체 사진이었는데 이것을 일부만 떼낸 것이 조작된 것이다라는 표현을 이재명 대표가 한 것으로 보아서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이재명 대표 측의 주장도 받아들여졌고요. 이 전체적인 발언의 취지를 보자면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사실 1심과 정반대의 해석을 내려놓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 봅니다. 예, 이번 판결을 내린 재판부의 특징에 대해서도 관심이 좀 쏠리는 부분이 고법 형사 6부 재판부가 판사 3명이 대등 심리를 진행하는 게 특징이라 하는데 이 대등 심리라는 게 어떤 걸까요? 이전에는요, 이렇게 합의부를 보게 되면은 이제 부장 판사, 한 예. 15년 이상의 경력이 되는 부장 판사가 있고 좌우 배석 판사가 존재를 하는데 이 좌우 배석 판사는 사실상 더 낮은 영역을 갖고 있는 7년차 이하로 구성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런 경우에 사실상 제일 연차가 높다고 볼 수 있는 이 부장 판사의 어떤 판단에 아무리 합의부라 할지라도 좀 따를 수밖에 없다는 측면, 이런 부분들이 또 문제점으로 제시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예. 물론 이런 해당 체제가 어느 정도 도움을 얻을 수 있고 서로 지도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었지만 이런 연차가 너무 많이 차이 날 경우에 한 사람의 의견에 따라서 합의부의 의견이 전해질 수 있다는 그런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등 재판부라고 한다면 비슷비슷한 연차의 3명의 부장 판사가 함께 판단을 내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조금 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의견 교환도 가능하고 결국 결론을 내림에 있어서 보다 폭넓게 서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이번에 선거법 위반 항소심 사건 관련해서 이 무죄 판단을 내린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이렇게 판사 3인이 대등 심리를 통해서 결론을 내렸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이제 검찰은 즉각 상고 방침을 밝혔는데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단이 남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검찰이 상고장을 언제 제출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좀 대법원의 판단 시기가 달라질 수 있는 건가요? 이 검찰은 일단 즉각적으로 상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예. 당연한 수순으로 보이고요. 이제 항소심을 기준으로 보자면 검찰에서 사실상 1심과는 다르게 이재명 대표 측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진 상황이라 상고는 예정된 수순입니다. 예. 그러니까 7일 이내에만 상고를 진행하면 되고 7일 이내에 상고를 제기하게 되면 고등법원에서 14일 이내에 대법원으로 증거 자료라든가 관련 자료들을 송부하게 됩니다. 그럼 대법원에서 즉시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양측에 발송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게 되는 그런 구조를 띠고 있는데요. 사실상 뭐 이 정도의 기간, 이렇게 서로 서류를 왔다 갔다 하는 데만 한 달 정도는 걸릴 수 있습니다. 예. 한 27일 정도는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이 과정에서 사실 충분히 단축될 여지도 있지만 예. 만약 어떤 서류를 송달받는 그런 부분들을 미루고자 한다면 한 달 정도는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법적인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하지만 633 원칙이라는 대원칙이 여전히 존재하고 네. 1심에서는 2년 2개월이나 걸렸기 때문에 6개월을 지켰어야 되는 원칙에서 정말 크게 벗어났다고 볼 수 있지만 항소심에서는 그 기간이 훨씬 단축됐습니다. 항소심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됐다고 해도 3개월이라는 기간을 넘길 수밖에 없었고요. 대법원에 갔을 때 이미 1심과 2심에서 상당 부분 사실관계는 모두 정리가 되었고 법률적인 쟁점만을 다루기 때문에 1심이나 항소심보다는 훨씬 시간이 단축될 것을 예측은 할 수 있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왔다 갔다 성류가 하는데 한 달 정도는 걸리고 대법원에서도 충분히 심리하고 판단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는 최소 3개월은 걸릴 것이고 이제 검찰의 상고가 언제 있어지는지와는 또 별개로 최소한 한 달 정도는 서류가 오가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최소 3개월은 걸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대법원 판결 시기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출연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